네, 일단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보이시는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 자체가 이제 위산이 분비돼서 쓴물이 올라오거나 신물이 좀 있거나 속쓰림 같은 증상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삼키는 게 불가능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이물감을 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 자체가 위에 내용물이 이제 위산 자체 같은 것들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속쓰림 증상이나 이제 위산 역류 자체는 조금 좋아졌지만 그 이제 식도에 손상이 돼 있는 상처 같은 점막 부위들의 손상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식도 자체가 협착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가 다 진행이 된 걸로는 좀 보이지 않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치료하기 조금 어려운 증상, 역류성 식도염. 최근 들어서 많은 현대인들이 또 이와 같은 증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쵸. 분들 많은데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특히나 역류성 식도염에 좀 취약한 체질이라든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또 어떤 분들이 좀 약한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 자체가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진단 환자 수가. 또 이제 최근 2013년에서 2018년까지도 한 27%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가장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좀 많습니다. 이제 기름지거나 또 이제 좀 굉장히 헤비한 고열량의 음식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유병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체질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위장 자체 기능이 좀 저하돼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위장 기능 자체가 태생적으로 좀 약한 소음인들이나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심정적인 것들이 많이 좀 밖으로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소양인들 같은 그 체질들이 이런 역류성 식도염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원인들이 나타나나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음식과 또 이제 잦은 음주, 과로, 또 피로감, 피로의 누적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원인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위산 자체의 분비량을 늘리거나 또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거나 과식, 폭식,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식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먹지 않아도 될 시간에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거나 또 이제 그 고령층에 또 많습니다. 이제 여성분한테 더 많고 남성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위식도의 분문부에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호발률이 굉장히 높고 6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증상이 이제 속쓰림 증상, 하트번도 있고요. 또 이제 신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목소리가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키거나 하는 통증들도 좀 그 불편하거나 하는 그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이거를 탄산 또는 이제 토산이라고 해서 그 직접적으로 신물이 올라오고 신트림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그 지칭하고 있고요. 얼격이라는 증상은 이제 우리가 삼키거나 하는 음식물을 먹거나 할 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료도 마찬가지고 그 이 음식물들도 잘 넘어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얼격이라고 했고요. 흉비라고 해서 가슴 쪽의 통증이나 불편감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의 타겟으로 잡기도 했고요. 위완통이라고 해서 위안부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이 속쓰림, 흉골 뒤쪽에 속쓰림이 식후 30분 내에 있다라는 그런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원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음식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식적이라는 증상으로 인해서 한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담음이 형성이 되어서 비위기 계통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속이 자꾸 쓰리고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한사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추운 찬 기운들이 위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발병하는 원인들도 됩니다. 또 이제 칠정내상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죠. 좀 피로하거나 또 이제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과로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돼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성이 있고요. 비위허환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가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능 저하가 있게 돼서 나타나는 타입들, 이렇게 원인들이 4가지 정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대략 4가지 정도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온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의원을 좀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홍순바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에서 관련 증상 어떻게 진단 내릴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한의학 최신 지견 중에 용어 중에 이제 담적병이라는 질환명이 있으세요. 이 담적병이 아까 전에 송승혁 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비위 쪽에 이제 찌꺼기들이 운화가 잘 안 되면서 쌓이게 되면 이제 쌓일 적자를 써가서 담적병이라는 질환 명칭으로 붙이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된다든지 또는 잘 체한다든지 속이 자주 메스껍다. 가스가 잘 차고 자주 속이 더부룩하다. 트림을 수시로 한다. 용변이 시원치 않고 가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진단 기준은 16개 항목 중에 4점 이상부터 해서 진단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9점 이상 항목이 나오게 되시면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증상 자체가 방금처럼 담적병 진단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일반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첫 번째 담적병 진단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항목별로 진단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누웠을 때 명치 아래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거진 담적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6개 항목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발하거나 괜찮아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송승현 원장님,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놔뒀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 기본적으로 이제 위산은 식도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식도 자체가 위산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점막 세포 자체가 위장과 식도가 서로 다른 점막 세포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도 쪽에는 우리가 이제 평평상피 세포가 많이 이제 분피가 되어 있고요. 위에 점막 세포는 원주 상피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식도 점막 세포가 아닌 위장의 점막 세포가 식도에 자꾸 자리를 잡게 돼서 고블렛셀이라고 해서 이런 다른 세포들까지 형성이 돼서 식도 자체에서 원래 위산을 분비하지 않는데 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암 단계라고 해서 발해식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역류성 식도염이랑은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다음 단계의 이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덜 중하긴 하지만 제일 이제 좀 힘든 것들이 식도의 협착, 식도 자체가 좁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연화곤란이 생기는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논문들을 봤을 때 이제 식도에 열공이 생겨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개실이라고 해서 식도 일부가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해서 연화곤란이 생기는 경우들도 생기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역류성 이제 후두염 환자분들도 계셨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후두까지 이 산이 올라오고 염증이 파급이 돼서 목소리가 쉬고 그리고 이제 후두에 염증이 생겨서 성대가 잘 닫히지 않는 그런 질환으로 반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해 뒀다가는 더 큰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럼요. 무서운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러한 관련 환자분들 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침 치료, 또 이제 뜸 치료, 그리고 이제 한약 치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소화기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중환, 천추, 공손, 내관, 그리고 합곡, 태충, 삼리 이런 혈자리들에 많이 자침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사음침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침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정격이나 담 승격 같은 것들을 많이 시술을 하게 되고요. 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좀 효과가 굉장히 좋으신데 보통 이제 복부에 많이 뜹니다. 중환, 또 이제 관원, 거골, 신골 이런 곳에 많이 이제 뜸을 뜨게 되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입으로 나눠서 보통 이제 크게 4종류 정도로 분류해갖고 한약을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위불화라고 해서 간과 위장 자체에 서로 이제 조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이런 역류성 식도염에는 사역산 등을 많이 쓰고요. 이제 진유열결이라고 해서 진액이 마르고 열이 발생돼갖고 나타나는 이런 염증성 질환들은요.
보험 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삼 맥문동탕 같은 것들을 많이 가미해서 쓰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인 자체가 울체가 돼갖고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보통 이제 이진탕을 기본 방으로 해서 뭐 증미 이진탕이나 이제 가감방을 쓰거나 해서 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위기 허약이라고 해서 위장 자체가 허하고 약해져서 허한이 돼갖고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중탕 같은 이런 좀 따뜻한 약들로 위장을 대표줘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아무래도 증상 자체가 호전과 악화가 좀 자주 반복되는 증상인 만큼 치료 기간은 좀 길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환자분들마다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이제 몇 주 만에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길게는 기본 평균 3개월 정도를 잡는 경우도 많은데요. 3개월 만에 치료가 100%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꼭 3개월이 걸린다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이 생활 습관과 그리고 식습관 개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화기관은 인풋과 아웃풋을 위한 그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마다 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관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낫기 위해서는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양방 약들은 보통 이제 프로톤 이온 펌프 PPI 계열이나 또 이제 칼슘 기량제, 칼슘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콜린제나 칼슘 기량제 같은 이런 약물들을 상시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복용을 중지하거나 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약물 계통을 좀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 개선이기 때문에 과식, 그리고 이제 좀 갑자기 막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 폭식 같은 경향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되게 씹지 않고 꼭꼭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이제 딱딱한 음식들을 먹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식습관 개선에 좀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과 커피, 또 이제 탄산 음료, 그리고 이제 술, 그리고 또 초콜릿 같은 음식들도 위장 점막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있지만 담배 자체도 이제 점막에 굉장히 자극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도 당연히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유병률을 봤을 때는 이제 비만 인자가 있을 때 이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많이 빈도로 나타나는 것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체중을 조절하면서 비만을 좀 조절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식후 바로 눕거나 앉는 그런 것들이 자세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크게 개선이 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이것만으로 좋아지지는 잘 않습니다. 네, 치료와 함께 또 생활 관리가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홍순박 원장님, 이렇게 식도염 관련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많이 괴롭잖아요. 네. 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지압 혈자리를 설명드릴 때 대부분 아까 전에 송승혁 원장님이 얘기 드렸다시피 비위와 관련된 혈자리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뭔가 올라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초 쪽으로 내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침치료나 지압을 하는 혈자리 자체가 일단 두경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머리 쪽에 제일 높은 부위 쪽에서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딱 정중앙에 만져지는 부위가 있어요. 꾹 누르면 머리가 시원하고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혈자리가 있으신데요. 이 혈자리가 이제 백회혈이라는 혈자리예요. 보통은 이제 뭔가 기운 자체가 떨어지거나 뭔가 모자랄 때 많이 쓰게 되지만 역류성 식도염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봤을 때 안쪽에서 이렇게 조각 밑에 있는 손톱과 그다음에 위쪽 옆 라인을 그렸을 때 만져보면 이제 조각 끝부분에 이제 아픈 부위가 있으세요.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면 당연히 효과가 좋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장과 관련된 부위인데 위장의 위치가 실제로는 좌측 옆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잡는 위장과 관련된 혈자리 부위는 이제 양유두관, 가슴 젖꼭지 양 사이를 이제 중간으로 선을 그리면 가운데 정중앙에 이제 아픈 부위가 있으세요. 여자분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약간 비벼보면 악소리 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자리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혈자리가 저희가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으세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바깥쪽으로 이게 슬개골이라고 하면 손가락 4마디 정도 내려오면 바깥쪽에 툭툭툭 눌러보면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사실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제일 특효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발목부터 발등하고 발바닥까지 통증이 있으시다, 그죠? 예, 발목이, 양쪽 발목이 꽉 조이면서, 네네네. 조이는 그 증상이면서 이 발바닥 통증이 심해갖고, 네네. 다녀봐도 어디 증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TV를 보니까 나와서 한번 네. 문의드렸는데요. 지금 그 증상이 발현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아니, 3월 달에 한 3, 4, 5, 이제 한 4, 5개월 됐는데요. 4, 5개월 정도 되셨다, 그죠? 네. 하시는 일이 지금 뭐 허리 쪽을 많이 쓰는 일이 좀 하시던가요? 아니, 지금은 그 운전직인데요. 아, 운전직이시구나. 네. 그러면 일단 이게 단순 발목이나 발바닥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 부분보다는 허리 네. 쪽 협착이라든지 허리 쪽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시거든요. 일단 네. 병원 쪽에 허리 쪽 검사 먼저 받아보시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시라 여겨지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담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의학적 용어에서 시작이 되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한자를 쓰게 되면 병질엄자에 더하기 염증 염자를 붙여서 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세요. 보통 이제 담이라는 게 동의보감에서는 진액지 이명, 즉 진액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보통 이제 혈액순환 자체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오장육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이제 국소적으로 뭉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질환들, 통증 계열이라든지 또는 앞에 설명했던 위장 계열로 가게 되면 뭐 담작병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담이라고 할 수가 있으신데요. 자,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 한방재활의학과적으로 담이라고 했을 때 보통 단순한 이제 근육의 어떤 손상 범위에 속하게 되시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통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럼 근육통은 이제 단순 동작상만 통증이 발생하는 급성 근육통과 그리고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뭐 부하를 많이 가했다든지 또 운동을 과격하게 했다든지 해서 이제 당일 또는 이제 일주일 이내 그 하루 이내 통증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이내 소실되는 이제 그 지연형 근육통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때 저희 쪽에서 의학적으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담이 결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리가 흔히 담이라고 부르는 근막 동통 증후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장님, 아무래도 우리 근육과 신경이 연결됐기 때문에 담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부위, 호발 부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깨, 목 어깨, 승모근 부위 쪽에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양쪽에 결림 같은 게 발생한다든지 또는 뒷목이 뻐근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는 무거운 걸 들다가 또는 아기를 업다가 뜨끔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허리가 잘 안 펴진다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특정 자세를 잘못 취했다던가 잠을 잘못 잤을 때 우리가 담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담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또 치료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근막 동통 증후군, 즉 담을 이제 치료할 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생리학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실 그림으로는 설명을 조금 드리기 어려운데요. 닭가슴살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닭가슴살을 우리 결 따라서 이렇게 찢어볼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얘를 크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액틴이라는 구조와 밑에 이제 마이오신이라는 구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세요. 그러면 마이오신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에 이제 관여하는 게 칼슘이라는 이온 자체가 관여하게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막 동통 증후군은 이런 칼슘 대사량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소의 뭉침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는 것들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근육 과부하라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안 쓰는 근육을 좀 많이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의 원인 자체가 대부분 스트레스성이에요. 혹은 과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자, 치료 쪽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의 원인 자체가 대부분 스트레스성이에요. 혹은 과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자, 치료 쪽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우리 근막 동통증후군이 있어요. 그럼 진단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단순 물리치료나 핫팩 계열로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타이레놀 계열이나 진통제 약물들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한의학적인 쪽으로 치료를 이제 찾게 되시면 대부분 급성기냐 또는 만성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시는데요. 내가 오늘 통증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뜨끔했어.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 찾아가시면 대부분 이제 커핑, 부항요법이라고 피를 빼는 치료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적외선 조사 또는 이제 침 치료로 인해서 압통적 유무를 풀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세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증상 자체가 만성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일반적인 체력 저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시는 상황에서 통증들이 많이 발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치료도 굉장히 더디게 되고 단순 침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계열별로 분류를 해서 적정한 한약 처방을 넣게 되고 그리고 침뜸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뭔가 뭉치거나 아프다, 타박상이 있다, 어혈성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몸이 차가워서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되고 또는 근육 자체의 어떤 그 힘 자체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신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분류가 가능하세요. 이러한 한약 치료를 바탕으로 침뜸 치료를 받으시면 다음에 재발 없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보통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단순 마사지만으로도 좋아졌다. 네. 또는 이제 목욕탕 가서 온수 치료만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급성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시지만 결국에는 4주 이상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만성화 단계로 빠지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만성화 가기 전에 그런 단순한 치료보다는 빨리 초기에 바로 잡으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한의원에 즉시 내원하셔가지고 침뜸 치료, 부항 치료 받으시면 빨리 회복이 되시고요. 덧붙이자면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목하고 어깨, 근막 동통증후군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저희 쪽에 이제 같이 계시는 선생님한테 부항 치료하고 침뜸 치료 바로 좀 해주세요 하고 받고 나니까 통증이 그 다음날 절반 이하로 줄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생활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이죠.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동구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막 동통 증후군 말고 다른 증상일 수도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시청자님처럼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서다가 갑자기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거운 물건이 아닌데 들다가 이렇게 허리가 아니면 등 쪽이 이렇게 삐끗하면서 아프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픈 경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간혹 염좌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좌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질병명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삔인 거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시청자님처럼 등 쪽에 이렇게 염좌가 발생한 것을 등 중앙 부위의 염좌, 미드백 스프레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급성적으로 어떤 그 인대라든지 그 지지 근육들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임동국 원장님께서는 또 염좌일 수도 있다라고 증상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다면 염좌도 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염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라든지 지지 근육들 같은 데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외상이 됐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별거 아닌 거에 대한 어떤 균형이 깨졌거나 해서 발생기는 건데 이 중에서 좀 특히 잘 손상되는 부분이 인대입니다. 인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닭고기를 먹게 되면은 뼈와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그 약간 하얗고 말랑말랑하고 질긴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대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단단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인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조금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찢긴다든지 그러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가장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살짝 뜨끔했을 때,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발목을 뺐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을 삐끗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프신 경우가 있죠. 예, 그거는 인대가 살짝 좀 찢어지거나 파열이 발생했지만 뭐 심하게 된 상태는 아닌 거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그 염좌의 첫 번째 단계, 1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관절이 불안정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인대가 조금 찢어졌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좀 파열이 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찢어진 것이 더 심하게 되면은 혈관 같은 게 이제 터지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출혈이 생기면은 당연히 붓고 멍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예,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염좌의 2단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좀 걷기도 힘들고 통증도 심하시고 일상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럴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니 뭐 뼈가 조금 탈굴됐다든지 아니면은 초음파를 해봤더니 근육이 완전 파열됐다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 근육들 같은 근육이나 인대들이 완전히 파열됐기 때문에 관절의 안정성이 많이 없어져 상실돼 갖고 예, 뼈가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파열된 인대를 수술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탈굴된 뼈를 맞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염좌도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계별로 증상의 특이점도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염좌는 우리가 운동할 때 무리하게 사용을 하거나 강도를 높였을 때 발생하기 쉽잖아요. 그쵸. 보통 뭐 피트니스 센터 가보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라라고 하지만 잘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운동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 보면 무리하게 웨이트 운동, 무게를 막 높여서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인대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그쵸.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염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염좌는 치료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방금 보시는 방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몸이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시면 몸이 많이 굳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허리를 구분다든지 아니면 뭘 짚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근육이 쉽게 말하면 놀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염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쉽게 생각하시면 근육을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MC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워밍업을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은 근육이 풀어주고 그리고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염좌가 될 확률이 적고요. 또 그리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맨손 체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염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보통 근육과 인대들이 다치는 거기 때문에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평소에 단련시켜서 좀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급작스러운 그런 동작들이 생겼을 때도 잘 낫게 되는 거죠. 그런 동작이 생겼을 때도 그럴 경우도 잘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헬스장 처음 가게 되면은 그때가 의욕이 가장 좋을 때예요. 가서 막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좀 무리하게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시청자님들 다 한 번씩 다 겪어봤겠지만은 그 다음날 몸이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은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아프셔서 오히려 운동을 또 며칠간 쉬게 되고 그러면 운동을 안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그 어떤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할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은 장비부터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일반 조깅화를 신고 하는 것보다는 축구화를 신고 하는 게 다칠 확률이 적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든지 아니면은 스키를 타든지 할 때는 반드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무릎 보호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 거를 꼭 쓰셔서 여러 가지 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이제 완화는 되셨어요. 네네. 예, 완화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시경상으로 보신 거예요? 내시경상으로는 안 보고요. 네. 원래 역류성이 있을 때는 내가 오래
내시경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역류성이 나왔어요. 예, 예. 나와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보름치를 약 보름치요. 네. 예, 그걸 먹고 나니까 원래는 자고 일어나면 막 입이 쓰고 예. 그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약을 다 복용하고 나니까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 약 보름치 드신 거는 양약 드신 거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드시고 나서 이거 제 추가 처방이 있다고 말씀 혹시 들으신 바는 없으세요? 예,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럼 보름치만 드시고 그 다음에 더 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거 먹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아. 그것만 먹으면 될 거라고. 네, 네, 처방 받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아, 그 뒤에 이게 내시경상으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체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73에 예, 69kg 나옵니다. 69kg세요. 네. 체형은 되게 그 건장하신 편이시네요. 그 아주 괜찮으신 편이시네요. 혈압 네. 평소에 혈압이나 심박수가 좀 높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가요? 혈압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예. 혈압약은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 먹고 계세요? 예, 예. 예. 평소에 그 이 역류성 식도염 있으시기 전에 예. 입이 좀 마르거나 목이 좀 갈증이 많거나 했던 그런 증상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평소에 없으셨어요? 식사량은 네.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남들보다 식사량은 네. 다 3공기씩 예, 하루에 다 먹고 있습니다. 예, 예. 남들보다 좀 많이 먹는다, 아니면 적게 먹는다, 그냥 보통인 것 같다. 어떤 정도신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이요. 보통이요. 네. 예, 지금 이제 속 쓰리거나 메스껍거나 한 거는 좀 좋아지신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그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끔 트름이 좀 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트림은 가끔 나는데 뭐 예. 신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물은 없으세요? 예. 네. 복부에 좀 가스가 차거나 배에서 좀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하시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납니다. 배에서 약간 장명음이 있으시고요. 예. 식사 후에 상복부에 불편감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식후에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예, 한참 그랬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벌꿀 화분을 먹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네네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저한테 있는데 네네네. 꽃가루 그거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가 봤을 때 원인이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걸 끊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항원으로 느끼는 알레르기 반응을 이제 나타내는 이 안티젠 항원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 그 호흡기로 호흡을 해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먹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걸 이제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꿀 화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복용은 일단 무조건 중지해 주실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요즘 음주나 흡연 같은 거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먹다가 끊었습니다. 먹다 끊으셨어요. 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다 좋아지신 게 아니에요. 다 예. 좋아지셨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15일 정도 드시고서 물론 이제 속쓰림 증상이나 위산의 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통증들 같은 거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저희 방송 보셨으면 그 이제 내용들을 보셨을 건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 우리가 이제 속쓰림 증상들도 이 역류성 식도염 중에 되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음식을 먹었을 때 내려가지 않은 연하곤란과 연하통 같은 것들도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걸 얼격이라고 해서 얼격 자체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식도 아까 협착이 됐거나 약간 이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약간 형태로 아직 좀 치료가 좀 덜 돼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이시고 계세요, 지금은.